뭐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이거 참 제가 원래 그 별로 점잖지는 못해가지고 점잖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의 그 수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일 반일 소동,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글에는 차마 그렇게 이제 거칠게 쓰지나 못하겠고 그래서 조금 점잖게 썼지만, 빨갱이들의 이제 장난질 공작입니다. 공작.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빨갱이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해야 실감이 좀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제 발제문을 이제 그 사실 순서를 이제 그 거꾸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오히려 좀 더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제 1번이 이제 말하는 장면 1 뜬금없는 독립문 프로포즈 요즘의 얘기입니다. 근데 2번 갑자기 이제 그 4.19 때 이야기로 가죠. 그리고 이제 챕터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6.3 사태 이야기로 가고 시대의 차례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해방공간 시대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적나라한 얘기들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이제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고 또 혹은 묻혀 있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얘기를 새삼 좀 덜 쳐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과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민족을 앞세운, 그리고 걸핏하면 반일 또 뭐 누구를 친일로 딱지를 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어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어떤 그러니까 좌익들의 또 수법이고 얼마나 그게 뿌리가 또 깊은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의적이기도 하지만 저놈들이 사실은 또 생각 이상으로 무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제 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보면 어떤 때는 그럼 하여튼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저 사람이 아주 이제 그 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신이 조금 이상 뭐 이런 게 있나. 요번에 이제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 관계를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본들은 국내 정치적 어떤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뭐 한일 관계를 악화를 시키고 하면 그런 게 없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은 문재인이죠. 문재인 자신이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근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회복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닌 것다는지 알 수가 없는 정도의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의 이제 고정관념도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일본을 아까 김인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고의적으로 악마화 시키고 있던 것들이 거의 이제 신념으로 이제는 굳어져 있다시피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어떤 그 자기 확신과 상대를 이제 악마화시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도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다라는 거. 제가 이제 이번에는 직접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을 보이진 않았지만 3.1절 요번에 이제 올해 3.1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번번이 이제 특히 문재인이 이제 보여줬던 저런 퍼포먼스 관련해 가지고 참 그 거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뜨겁고 창피하기도 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독립문 관련이었습니다. 올해는 뭐 독립문 앞에서 쇼를 하고 이제 이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참 올해도 우스웠던 거는 올해가 100주년 맞죠? 100주년인데, 그러면 굉장히 의미있고 귀한 어떤 거니까, 그런 어떤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파가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1시에 광화문에서 이제 본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팀은 독립문 앞에서 출발을 하고 또 한 팀은 대한문 앞에서 출발을 해서 광화문에 11시에 집결을 해서 거기에서 뭐 문재인이 기념사를 하는 그 기념사에서 뭐 빨갱이 우는 뭐 이런 얘기죠. 빨갱이라는 말이 뭐 친일 잔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3.1 그 독립운동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100주년 기념을 한다 그러면은 장소로서 가장 강력하게 부각이 돼야 될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파고다 공원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고의적인지 참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출발을 독립문에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더 우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 문재인 그 내외가 부부 내외가 독립문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죠. 그 개량 한복 입고 독립문 앞에서 태극기 흔들고 이렇게 있던데, 서대문 독립문하고 3.1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죠?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문이 세워진 게 1897년 아닙니까? 1897년이고 그때는 일제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그 독립은 일제로부터의 독립도 아니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제 상징을 하는.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뭐 내세웠던 게 바로 또 독립문 건립이었고, 원래 그러니까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이 있었던 자리죠. 은혜를 맞이한다라는 영흥. 그 자리에 그걸 흘러내고 세운 게 독립문.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중화체제로부터 벗어난 걸 상징을 하는 건데, 그 앞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독립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더 걸작은 이게 이제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독립문이 반일본 제국주의의 반일의 어떤 상징성을 가질 만한 거다 그러면은, 저들의 표현을 빌리자라면은 저 간악한 일제가 일제시대 때 독립문 가만 놔뒀겠습니까? 다 흘러버리고 말죠.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1928년인가요? 일본 총독부에서 독립문을 그러니까 또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죠. 그때 당시 뭐 돈으로 4,000원인가 5,000원, 요즘 돈으로 보면은 한 10억대 가까이, 20억대 가까이 돈일지 모르겠다. 근데 정확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패거리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요즘은 조금씩 이제 많이 알려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새삼 그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새삼 깨닫기는 한데, 1897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일제 문제는 아니죠, 독립문이라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특히 학생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청년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렇네요라고는 바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답한 경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은 다 압니다. 정읍 발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국사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소위 그 전교조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분단 뭐 이런 걸 불러온 단정, 그 남한만의 단정 이런 걸 갖다가 표방한 이제 정읍 발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걸 주지시키고 막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협, 우리 근대사에서 독립협회, 독립문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일본이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보수공사까지 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독립문 앞에서 3.1절 퍼포먼스를 다 하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서 정말 또 웃기는 거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독립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2012년인가요? 지난번 대선 말고 처음에 이제 그 박근혜 후보하고 부딪혔던 이제 그 선거,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출마 선언을 또 독립문 앞에서 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정말 이제 우스운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근데 이제 그게 이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 이 이제 행사를 기획한 사람들이 그만큼 문재인 이 정권의 패거리들 자체도 그만큼 무식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만 욕할 문제도 아니고 과연 이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알고 있긴 한가. 그리고 이 참 낯뜨거운 이 장면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언론들이 이런 어떤 그 핀트가 안 맞다는 지적을 제대로 하기는 했는가. 3.1절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파고다 공원은 왜 빠졌는가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 그런 칼럼도 논설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친일 반일 소동이 일어나죠.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뭐 언뜻 그런 어떤 소동이 벌어져가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걸그룹 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걸그룹에 이제 가수가 있나 보죠. 예.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일본인인가 보더라고요. 멤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그 천황이 이제 그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소회를 토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강제징용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의 피해자인데 거기에 그 일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걸그룹 그 멤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 걸 봤습니다. 1943년에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할아버지가 끌려갔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징용이 시작이 된 건 1944년입니다. 43년에 징용이 없었습니다. 참 세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은 안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4.19 때, 4.19 때 이제 장면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옛날 얘기니까 더 뭐 조금 이제 노골적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갱이들이 그야말로 대놓고 장난을 칩니다. 이영일 의원이라고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제 민정당, 광주 출신입니다. 이제 광주일보 출신이시죠. 4.19 세대고, 4.19 때 이제 그 뭐 데모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분의 이제 이력에서 더 중요한 4.19 세대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이력은 4.19 직후에 민통련 활동입니다. 사실 빨갱이 조직입니다. 그 활동인데 뭐 어떤 활동이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활동입니다. 그걸 주도해 나온 서울대 민통련의 어떤 거니까 말하자면 리더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2016년이었는가요? 그때 이제 그 이승만 포럼 그러니까 행사에서 예전에 이제 그 일들 뭐 소회를 이제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 이제 기념 어떤 세미나에서 회고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께 사과를 이제 표하고 그때 당시 실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 자료에는 이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뭐 누구누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철없이 이승만 대통령께 달려들었던 학생 이영일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19 직후에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오자 상황이 조성이 되자 전국 도처에서 잠재되어 있던 빨갱이들이 5, 6월 8.2 때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당사자.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제 실제로 좌익적 입장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 당시 이제 혁신계라고 칭했죠. 바깥쪽에 혁신계 그 그룹들하고 같이 손잡고 그런 행사를 벌이고 이를 추진했던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4.19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민주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혁명입니다. 그런데 4.19 직후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고, 곧바로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통일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당시 뭐 그때 뭐 사회주의, 공산, 좌익 이렇게 표현은 못하죠. 통칭해서 이제 혁신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좌익들입니다. 그 뭐 좌익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무르익어서 소위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이제 쓰자라면은 혁명의 일종의 이제 만조기 같은 상황이 이제 때가 있다. 예, 그런 어떤 찬스가 오면은 대어놓고 가장 높은 수위의 슬로건을 내걸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단계를 봐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럽니다. 스스로의 지칭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가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만조기를 향해서 가는 어떤 찬스는 포착한 때다. 쫙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합법적인 어떤 정당을 조직하고 7월달 이제 4.19 직후에 이제 총선이 있을 때 참여를 합니다. 뭐 통합해서는 아니지만 서너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서 했지만 상당한 성과들을 거둡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좌파 세력, 좌익 세력들이 공식적으로 의석을 갖다가 차지하게 된 거는 이때를 끝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였습니다. 그런데 4.19 직후에 이때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정말로 사실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었고, 의석이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다 합치면 민의원 찬이면 다 합치면 한 8석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 도처의 대학들 19개 대학인가요?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거니까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를 기치로 한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뭐 김정은 위임맞이 뭐 이런 소동 벌어졌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공중파 KBS까지 나와가지고 김정은 뭐 환영단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친구가 나와서 설치고 이렇게 했었죠. 그거 보고 이제 그 깜짝 놀란 분들, 화가 난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9 직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정답을 맞힌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질문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시민강좌에서도 다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방공법 제정을 들고 나온 사람, 시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방공법 제정. 대부분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닌가요? 박정희 아닌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 전부 다 그렇구나 하고 뒤늦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놀라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면 총리가 들고 나온다. 방공법 제정을 시도를 하고. 왜 그랬느냐? 자기 집 앞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니까. 예. 햇불 데모하고 난리를 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라는 어떤 그 기록들, 기사들도 있고 회고담들도 다 있습니다. 촛불 데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횃불 들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빨갱이들이 바로 설쳤습니다.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5월 그러니까 61년도 5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쫙쫙쫙쫙 데모가 시작되는데 5월 13일 서울에서 데모가 있었을 때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4만 명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실인원인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저 패거리들이라면 4만 명 그러면은 100만이라고 우기겠죠. 실제로 시내에 광화문 일대 4만 명 정도 모이면 그 엄청난 인파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많아 보입니다. 그 인파가 서울 시내 집결을 해가지고 가자북으로 오라나무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치 협상을 요구를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해가지고 5월 17일에는 대구에서
그런 어떤 시위 행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일에는 아마 광주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두 개는 다 못 열립니다. 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도되어 버립니다. 막아버린 거죠. 좌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일성이 또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가가 기록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제 그러니까 평양 주재 이제 소련 대사가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권유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 연방제라는,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하는 연방제 있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 그걸 최초로 제기한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의 어떤 그러니까 조언을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연방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쪽의 소위 혁신계들이 적극 호응을 합니다. 빼고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4.19 때 펼쳐졌고, 실제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소련 대사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이제 그 평양 주재 대사였던 사람들의 회고담을 보면은, 김일성은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미국, 북한 주도의, 그들의 표현, 평화통일이라고 그러죠. 적화통일입니다. 평화적 적화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품고, 한편으로 연방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남쪽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열심히 해주고, 그걸 제압을 못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저는 5.16이 그걸 수습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그 김일성의 희망에 그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이 되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위력을 떨친 게 민족, 한민족인데 그러면서 통일 이렇게 간 겁니다. 그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거죠. 자, 건너뛰어서 이제 6.3 사태 말씀드리겠습니다. 6.3 사태. 6.3 세대로서의 그 자랑을 하는 그 분들이 조금씩 있었죠. 참.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 시대적 어떤 이런 것에 그러니까 그 이론으로서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모든 전모들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순수하고 또 좋은 뜻으로 그런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비난들을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6.3 세대로서의 긍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후회하는 바는 없는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사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내막들은. 근데 이제 6.3 사태가 이제 그랬습니다. 6.3 사태의 이면에도 그랬습니다. 6.3 사태의 이면에도 좌익들이 있었다라는 거.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라고 있었습니다. 참 이걸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근현대사 정리를 하고 이 시대를 정리를 하면서 알면서 참 혀를 차게 됐는데,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를 이제 그 만든 사람이 황성모 교수라고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줄여서 민비련. 이 민비련이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일협정 반대 시위 처음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전날 세미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줄곧 그 내용을 갖다가 그 제기를 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취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제3세계 민족운동을 비교 연구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제3세계 민족운동, 민족해방운동을 비교 연구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다 레닌 공부하고 스탈린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황성모 교수라는 사람의 이력이 참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6.25에 참전을 했어요. 병사로서. 그런데 국군이 아니고 인민군으로 참전을 한 사람입니다.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석방이 됩니다. 예.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만한지 말랑말랑한 건지 아니 어디가 나사가 빠진 건지 이 사람이 그런데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베를린 유학 가가지고 사고 칩니다. 동베를린을 갑니다. 그래서 소위 많이 들어보셨던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사건. 동백님하고 동백은 아무 관계 없는 건 잘 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백림, 동베를린에 가가지고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 그 등장하는 사람들 다 만납니다. 다 만나가지고 잡히죠. 황성무 교수는 여러 번 그러니까 잡힙니다. 이 공화 사건에 여러 번 걸려 들어가는데 소위 이제 민비련 사건이라고 문제가 돼서 터진 사건에도 뭐 그 외에 뭐 그 인혁당 사건 하도 관련이 되고 계속 이렇게 동백림 사건에도 관련이 되고 계속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만난 게 죄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양반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건 다 조작이라고 우겼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건 전부 다 그대로 팩트입니다.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민비련이라는 게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비교 연구하는 그런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데 이 자료집에 나와가 있습니다만 그때 6.3 사태 당시에 민비련이 추측이 돼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바로 느낌이 확 옵니다. 좌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이게 있었습니다. 열렬하게 치고 나오고 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제 해방 공간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해방 공간. 김구 선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거론하기는 참 불편합니다.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이런 지점이 좀 있죠. 그런데 명백한 거는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반대편에 섰고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 착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자료집에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직파한 특급 공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는 그 뭐 후손들도 뭐 그렇게 예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김일성이 직접 이제 직파한 이제 공작원입니다. 이 사람이 남쪽에서 광범위하게 누비면서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김구 선생 바로 옆에도 있었습니다. 남북 협상에 나서도록 하고 단정 수립에 반대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이때도 원래 그러니까 해방공간 시대의 민족이라는 구호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파 보수 우파 진영의 우익의 이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바로 이때부터 이 시점부터 민족을 앞세운 어떻게 이제 분단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민족을 앞세운 소위 이제 민족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 공작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전략 전술 이런 부분들은 막스 레닌주의 진영의 좌익 진영의 고유한 수법이고 기본 전술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레닌 이후에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시대 말고 레닌 이후에 스탈린 거치면서 이 어떤 그러니까 전략 전술은 완전히 완성이 되어 가지고 특히 제3세계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해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굵직굵직한 한국 현대사에서의 중요한 어떤 고비 지점에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아마 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 거의 이제 기회가 왔다. 만조기쯤에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북이 거의 합작이 돼가지고 대놓고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일본과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아픈 역사, 구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팩트 그 자체로 들어가자라면은 틀린 게 너무 많다라는 거,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반일을 조장하는 많은 팩트들이 엉터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사소한 일입니다. 그리고 징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43년에 일본에 아니죠. 징용당해서 간 게 아니죠. 징용은 4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안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한국과 일제시대 문제를 떠나서 현대에 특히 들어와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압도적이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또 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제시대가 끝난 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원통받고 항복을 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끝난 지가 언젠데 일본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6.25 때 북한이, 그리고 북한을 앞세운, 북한 괴뢰를 앞세운 국제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우리를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통칭해서 500만 사상자를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일제시대 때 500만 안 죽었습니다. 6.25 때 저들이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500만 사상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로 가버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돋구고 민족 전술이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라면은 고의적인 기만이고 조작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와 기만의 바탕을 둔 또 무식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공작이라는 민족 공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서 물을 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죠. 저쪽은 북한은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일성 민족인가요? 학생들 보고 김일성 민족 할래라고 물었을 때 그러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를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3.1절 우리 내면에 38선이 어쩌고 저쩌고 가정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놀아나게 되면은 지금 그러면서 민족을 이제 구호를 다시 만들어내고 반일을 조장을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게 목적이 이제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게 지금 패스트 트랙 이런 어떤 무리까지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자기들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내친김에 무리를 해서라도 연방제까지도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뜻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 인식도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은근슬쩍 사실상에 대한민국 전체를 종북화시켜버리는 어떤 거니까 일종의 합법적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 문제와 반일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도대체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적과 동지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적과 동지를 누가 적인지 동지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태행적 창난이고 국가가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국가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그 속에 국민도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빨갱이 학생운동권 시절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반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반일 데모. 알고 있었고 제가 나중에 상급자가 되어서는 지휘를 그렇게 했습니다. 3.1절이라든가 이런 때 여러 가지 계기만 되면은 반일 데모를 조직하고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걸 고리로 해서 반미투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맞서는 것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반일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각을 시키고 더 나아가가지고 늘 목표는 제가 그렇게 후배들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체적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국주의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드러내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편화 일반화시키는 것들을 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저들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